네, 쾌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는 말처럼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늘고 있는데요. 관련 시장 규모도 4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또 관련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반려동물 사망 사건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판례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이 표현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언제부터 썼을까요? 네,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는 1983년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한 사람과 애완동물의 관계라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동물 행동학자로 노벨상을 수상한 K 로렌츠의 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개최되었는데요. 이때 사람이 동물로부터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동물을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상대로 인식한 것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랬죠. 그 영어로는 pet animal인데요. 요게 이제 좀 유의나 장난감적인 느낌이 있다면은 이제는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의 반려동물, 영어로는 companion animal로 부르게 된 것이죠. 네. 이제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요, 국민 소득 수준에 따른 반려동물 문화 발전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1인당 국민 소득 즉 GNP가 1만 불일 때에는 반려동물 문화가 시작이 되고, 또 2만 불일 때에는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하고, 3만 불 시대가 되면 동물의 인격화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3만 불을 맞아서 반려동물을 대하는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도 이제 3단계죠. 반려동물의 인격화가 되어가는 문화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령층 내지 1인 가구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식들은 또 수도권이나 다른 곳에서 있는데, 그래서 반려동물 인구가 참 많고 또 점점 많아지는 추세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가 우리 판례에도 법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살펴볼 이 판례와 관련된 사례에도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예, 사실관계를 잠시 살펴보면요. 네. 2021년 6월 오후 8시경에 이제 화물 차량 운전을 했는데, 그 운전하는 분이 하남시의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서 그 강아지를 안고 건너던 사람과 충돌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강아지가 본인의 강아지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강아지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 강아지를 안고 가다가 다른 사람 그 강아지도 다치고 또 사람도 다친 사안인데요. 그래서 이 사고로 이제 그 강아지를 안고 가던 사람은 무릎 타박상, 또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진단받아서 입원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네. 그리고 그 지인의 소유였던 안고 가던 그 강아지는 폐출혈, 손해 탈출, 배변 장애 등을 입고 치료받다가 2025년 7월, 그러니까 한 4년 지나서 이제 죽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쟁이 있었고, 그 차량의 보험사가 네. 이제 그 강아지 주인과 또 당시에 다친 사람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과정에서 이제 강아지 주인과 다친 사람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요. 네. 여기서 잠시 알아둘 것은 어떤 사람이 내게 자꾸 돈을 갚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그 원인이 뭐든 그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갚을 것이 없는데 자꾸 갚아달라고 하니까 이게 법적 불안정이 계속되거든요. 그렇다고 저쪽이 소를 제기하는 것 아닐 때에는 네. 이 경우에 아예 먼저 나는 당신에겐 채무가 없으니까 이런 내용을 법원에 확인해달라라고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좀 전 말씀드린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것을 바로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이제 나는 당신들에게 채무가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라고 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서를 제기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채권이 존재한다라는 점은 이제 채권을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물론 해야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차량 보험사가 강아지 주인과 다친 사람을 상대로 아무런 이제 갚을 돈이 없다, 즉 네.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 보존자 확인서를 제기했고, 그러자 강아지 주인과 다친 사람은 그 소송 절차 내에서 반소로서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이제 한 것이죠. 네.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에서는 일단은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에서도 얼마나 과실이었는지를 따져서 이제 과실상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게 과실상계인데요. 네. 법원은 운전자인 A 씨의 전방 주식 의무 위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봐서 그런 보험회사가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원고인 보험사는 저쪽도 좀의 잘못이 있지 않느냐라고 네. 과실상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강아지 주인과 보행자의 과실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전적으로 강아지 주인과 그 보행자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네. 그런데 손해배상의 구체적 내역을 보면, 이 법원이 인정한 내역을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뭐냐면 강아지 주인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라 그랬는데, 첫째는 그 반려견의 치료에 든 비용 916만 원이고요. 그다음 기저귀 등 구입비 162만 원, 그 장례비 25만 원을 더한 총 1,103만 원을 일단 인정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네. 사고 발생 경위 및 강아지 주인과 반려견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 300만 원까지 줘라 이래서 강아지 주인에게는 총 1,403만 원을 배상해줘라 이렇게 이제 판단이 났습니다. 장례비 25만 원 이런 부분도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60에서 70년 전 같으면은 강아지 장례비까지 인정해주진 않았을 건데요. 네. 결국 강아지가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장례 지내는 게 과연 사회관념상 통상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또 그리고 오래전 시절에는 강아지를 실수로 죽였다고 위자료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한 10년, 15년, 20년 전만 해도 그 컬땡쇼라고 재미있는 사연을 소개하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강아지 장례식까지 치러주던 사례 하면서 좀 참 희귀하고 재밌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변했다는 거고요. 어떤 이 강아지를, 반려견을 재산상의 손해로만 취급했을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만 해주면은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좀 전에 어떤 반려견들의 인격화가 이제 3단계에서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 사안에서도 반려견을 인격에 준하는 정도로 많이 대우해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네요. 사실 강아지를 아주 오래전처럼 어떤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하게 되면은, 네. 만약에 이제 그 동산의 가격을 초과한 정도까지는 배상을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짜리 차량을 수리비가 2천만 원짜리를 들여서 수리를 해도 차량 가격 자체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배상액의 한도는 1,000만 원이 된다는 게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은 반려견이 여러 가지 이제 상해를 입어서 수의과적인 진료를 받는 치료비 916만 원을 전부 인정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강아지가 배변을 잘 못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들어간 기저귀비 등 162만 원도 인정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 더해서 보통 장례비 25만 원까지 인정했던 게 굉장히 특이하는데요. 이 자체도 보면은 굉장히 어떤 이 강아지의 이른바 말하는 시세와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쩌면 그 현재의 어떤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충실히 반영된 판결이라 볼 수 있고요. 더욱이 여기까지는 재산상 손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재산상 손해 외에서 강아지 주인이 이 강아지가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사망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에 대한 그것을
위자해줘라 해서 300만 원의 위자료까지 주라고 판결을 한 거죠. 네. 그 굉장히 물론 이게 1심 판결이긴 한데요. 앞으로 어떤 2심이나 대법원에서 우리 사회가 또 법조계가 어느 정도까지 이런 반려견에 대한 어떤 그런 치료비를 인정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재상상 손해를 넘어서 또 위자료까지 인정할지는 좀 더 다투어질 부분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이렇든 저렇든 이 어떤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했고 또 판결에까지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제 활동하실 때에 반려견은 단순한 다른 사람의 재물이 아니라 반려견으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알고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네. 이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대해서 상해나 어떤 사망의 피해를 안기면은 어떤 치료비나 그 장례비를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위자료까지 민사상은 물 수 있고 또 형사적으로는 당연히 동물 학대의 죄책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 형사적으로 어떤 동물이나 또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는 굉장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다친 사람에 대해서는 일실 수입 기양치료비 위자료 500만 원에 대해서 2,453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는데요. 네. 참 이걸 보면은 오늘 판결을 보면 야, 이 참 강아지가 사망했을 때 그것이 반려견이었을 경우에 어떤 이런 치료비 또 장례비 또 기저귀비를 포함해서 당연히 지급해야 되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되는구나라는 네. 점을 좀 특색 있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어떤 세상이 변하면서 반려견 자체가 이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어떤 이제 준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어떤 법적인 지위가 달라졌거든요. 네. 이 점 때문에 그렇고 최근에는 또 이런 흐름과 이제 맞추어서 이제 개식용에 대해서 그 많은 이제 법적인 조치들이 많이 취해졌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이 물론 이제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개를 기르시고 또는 이제 개를 식용으로 이제 즐기시는 분들이 기본권 침해이다라고 주장하시면서 헌법 소원을 한다거나 다른 어떤 법적 절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가 변하면서 반려견이라든지 여러적인 사회 관념이 바뀌었고 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점은 네.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고정된 것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사회가 변하면은 법도 반영이 되고 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또 사회가 변하면서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뀌어서 또 이렇게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법조계에 잘 반영되도록 언론이나 시민들이 잘 이렇게 좀 여론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점도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이게 나아가고 있는 판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